각자 도생. 각자 도생? 네. 각자 살아남아라. 네. 1주택자가 자기 집을 갈아탈 때 평면이 너무 적어서 좀 넓힐 수 있잖아요. 투기로 봅니다. 내 집 마련 경로가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치열한 거죠. 실수요자는 왜 건드려? 이렇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과 함께요. 최근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유, 네. 요즘 뭐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죠. 일단 정부가 10.15 대책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송에도 좀 늦어보고 할 정도로 좀 방송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몸도 상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뭐 열심히 다녀야죠. 그럼 랩장님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네. 각자 살아남아라. 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좁힐 테니까 경로를 좁힐 테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 가서 벌어와서 해결을 하든 모아서 해결을 하든 혹은 그 적은 대출 한도에서 해결을 하든 스스로 해결해라. 뭐 덜어는 이제 부모님의 부를 활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집 마련 경로가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뚫고 지나가려면 그 안에서도 치열한 거죠. 경쟁이. 지금 이제 우리가 KB국민은행 쪽에 와 있습니다만 은행권도 이제 총량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총량도 지금 12월이 되면서 계속 줄어드니까 그걸 누구에게 줄 거냐. 그럼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해당하는 분, 정말 실수요자, 진성 실수요자여야 이 경쟁에서 그래도 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각자 도생. 뭐 요 단어를 딱 들어보니까 뭔가 지금의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1015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랩장님이 보시면 좀 어떠세요? 과하죠. 사실은 627 대책부터 과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죠. 627 대책의 이제 큰 틀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가는 통장에 뭐 5억, 10억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혹은 은행권의 대출을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고 하면 대출의 힘을 의존하게 되죠.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서민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럼 일괄해서 6억 원 한도를 부여했을 때 누가 더 불리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성 실수요자, 명백한 실수요자는 우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라는 명목상에서는 한도를 줄이고 그 절대 금액짜리를 줄일 수는 있는데 실수요자가 명확하다면 그 한도는 줄일 필요가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10.15 대책을 보시면 1억 원 이상 대출 받았으면 1년 내에 집 사지 마라. 뭐 이런 규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10.15 대책을 보시면 이제 1주택자가 갈아탈 때 LTV 40%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실수요자들은 돈이 많을까? 실수요자들은 항상 소득이 많을까? 신용도가 높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LTV, DTI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DSR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소득이 있지 않으면 대출이 원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벌써 3, 4년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627이든 뭐 10.15 대책이든 결국은 한도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LTV를 뭐 70%를 생애 최초한테 부여하더라도 DSR 적용은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한도가 70%만큼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6억 원 한도 제한도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DSR이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상황에서는 사실은 6억 원 딱 일괄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반란은 내야 되잖아요.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 투기자는 반란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갭 투자.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제 보던 집이 있었다. 근데 그게 마침 매물이 나왔네요. 근데 보니까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전세 만기가 한 1년 6개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 이걸 매입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못 내보내잖아요. 계약 승계잖아요. 네. 자동 승계. 법에서 그렇게 명시해놨잖아요. 하지만 내용상 이런 세세한 내용을 안 따지면 갭 투자죠. 그러니까 차단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기 끝나면 입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 대상이 되거나 혹은 내가 집이 있는데 다른 데서 전세 거주를 하면 원래는 한도가 2억 원 이상 나왔는데 지금 10, 15 대책 보시면 1주택자가 전세 살면 2억 원으로 한도를 또 일괄해버렸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은 실수요자일까요? 투자자일까요? 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가 명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땐 실수요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따지면 이런 거죠. 그러면 실수요자는 뭐야? 이런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뭘까요? 일단 무주택자는 실수요가 맞다. 그건 확실하죠. 근데 자기 주택이 있으면서 거주를 한다. 실수요자죠. 근데 이제 경계점. 자기 주택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임차한다. 그럼 이제 갭 투자, 갭 투기로 보는 겁니다. 다만 주택은 1주택인 건 매한가지죠. 그리고 1주택자가 자기 집을 갈아탈 때 사실은 이제 뭐 하급지에 있다가 중급지, 상급지로 갈 수 있잖아요. 사람의 욕구상. 혹은 평면이 너무 적어서 좀 넓힐 수 있잖아요. 그 경우도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투자, 투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판, 실수요자는 왜 건드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6.27 대책 때는 좀 나름의 설득력이 있었어요. 6억 원 한도만큼 대출 받는 경우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 거기에는 설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줄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인 사람한테까지 규제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왜 난 규제 대상이 돼 있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 동결, 멈춰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지속된다면 향후 집값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시장이 증명하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지정돼 있거나 혹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모든 총합에 해당되는 곳이 있죠. 강남 3구와 용산 9죠. 그럼 이제 이 지역에서 가격이 잡혔는지를 보면 명확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테스트 베드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금 가격이 잡힌 적은 없죠. 예. 다만 거래량을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를 하잖아요. 8.2 대책 발표하고 이렇게 규제하면서 가격이 잡혀야 되는데 웬걸 더 많이 올랐죠. 거기에 이제 이면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저금리 유동성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매물 잠김이 있었습니다. 매물 잠김. 매물 잠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냐? 1주택자가 자기 집을 팔 수 없게 될 때 매물이 잠깁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꺾일 때의 주요 이슈는 1주택자가 팔 때 꺾입니다. 혹은 내 집 마련하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늦추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뒤로 늦췄고, 나 1년 뒤에 살래, 2년 뒤에 살래. 수요가 급감하잖아요. 그러면서 1주택자도 팔고 있는 거예요. 구도가 이렇게 나오면 1주택을 받아줄 수요층이 준 거죠. 그럼 가격이 잡힙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이제 규제를 했잖아요. 1주택자의 이제 관점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규제 전에 집을 산 분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나왔어요. LTV 40%. 그러면 이 사람은 안도할까요?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겠다라고 느낄까요? 거주라는 필수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주택자는 한 번 1주택자가 되면 갈아타는 경우 빼고는 남의 집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지금의 이제 규제 사항들을 보고 판단하건대 내가 미리 사길 잘했다라는 논조거나 주변 지인들을 둘러보셨는데 1주택자가 막 팔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가격이 빠질 수 있겠구나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팝니다. 이유는 전월세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집으로 갈 때 LTV 40% 규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잠겼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최대 단점은 매물량도 줄입니다. 매수자도 줄여요. 그래서 가격은 안 잡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100건씩 거래되다가 50건, 30건 될 수 있는데 웬걸 30건, 50건이 최고가일 수 있습니다. 이론상. 동시에 줄였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두 가지가 좀 불리합니다. 원래는 매물 잠김까지는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매물 잠김도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에 공급량 신축이 적잖아요. 신축도 덜 들어오는데 기존의 재고 물량도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리한데 문제는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두 가지가 불리했는데 이제 세 가지가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로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진보 정권이었으니까.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중에 딱 하나만 부족했습니다. 매물 잠김. 그것만으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잡힌다라고 전제 조건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집값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요인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서울 외곽 지역, 노도강이라든지 혹은 그 경기 외곽 지역도 똘똘한 한 채가 올라가는 것만큼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되게 특이한 건데 우리가 핵심지 혹은 강남 3구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이 최고점을 전고점을 찍고 최고가를 계속 찍었잖아요. 올해 이제 누적해서 보시면 송파구에서 15% 올랐습니다. 9월까지 10, 11, 12 이렇게 합치면 심하면 한 16, 17% 오를 수 있는 거죠. 한 해. 그죠? 송파구만 보면 그렇고요. 근데 보통은 온기가 이렇게 퍼지다가 외곽지로 퍼지죠. 근데 이게 중간에 끊겼어요. 대출 규제로. 627로 끊기건 계엄의 탄핵으로 끊기건 그리고 10, 15로 끊기든 계속 끊기는 거죠. 끊기다 보니까 퍼져나가는 게 지역으로 안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냐면 신축, 연식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원, 동대문구에 신축 한번 가서 보시면 최고가입니다. 근데 이제 구축들까지는 안 퍼진 거죠. 사실은 연식에서 좀 불리한 것들이 이제는 좀 퍼질 단계에 직면을 했는데 거기에 트리거를 작용하는 게 오히려 규제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계속 대출로 끊다가 대출로 끊긴 핵심지의 수요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서 차등 되니까 내부에서 풍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원래 안 올랐던 지역들이 이제는 고점 회복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풍선 효과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규제 지역, 광역적으로 규제한 그 지역에서의 물건별 풍선 효과, 가격별 풍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 쪽, 그쪽에서의 또 풍선 효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규제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 안에서의 풍선 효과가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예상되는 상승의 흐름을 꺾으려면 어떤 변수들이 좀 작용되면 꺾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선택제가 있고 필수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면 토지는 필수제가 아니죠. 토지라는 거,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이런 건 선택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포기가 일어나요. 근데 필수제는 포기는 없습니다. 그냥 수요가 분산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찍어 누르면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근 한 50년, 한 반백년을 돌아보시면 부동산, 이른바 토지 가격이 딱 3번 빠집니다. 부동산 시장 쪽에서 가격이 빠질 때는 금융 시스템 쪽에서 변경이 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금융 위기거나 90년대 초반처럼
금융 실명제를 하거나 부동산 실명제를 하면 금융 쪽의 메커니즘이 갑자기 꼬이죠. 그래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보유할 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실물에 해당되는 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버티는 시기가 오면 가격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때 빠지고 한 번 더 빠집니다. 언제 빠지냐면 금리 인상기 때. 폭발적으로 인상되니까 내 집 마련 시기를 뒤로 늦춥니다. 그럼 수요가 갑자기 사라졌죠? 사라진 건 아니고 뒤로 늦춘 거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때 가격이 빠지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 때 영끌하신 분들이 매물로 내놓습니다. 매물도 늘고 그리고 시장의 신축도 웬만큼 지어지면서 매수 수요는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는 전제 조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 회복이 빠르죠? 그럼 회복은 왜 빠르냐? 이제 옛날 지식에 의해서 이제 반추하면 됩니다. 금융위기였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왜 빠질까요? 1주택자도 던져서. 그리고 대부분 실업자가 엄청나게 양산돼서입니다. 기업도 도산하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금리 인상기는 금융위기는 아니었죠. 예. 그리고 1주택자가 던지긴 했습니다. 영끌하신 분들 위주로. 근데 강남 3구는 별로 안 던졌어요. 1주택자가. 똘똘한 집 한 채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현금 부자 시장으로 변질돼 있었어요. 강남 3구는.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우리 두 가지를 봐야죠. 뺏어가는 돈만 보지 말고 주는 돈도 봐야죠. 그러면 현금 부자는 예금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금리 인상기 때. 그래서 강남 3구의 현금 부자는 더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도 빠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의 주택 시장이 가격이 빠지려면 1주택자가 파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소유 구성을 보는 거죠. 보면 1주택자 구성이 통계청에 나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3%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한 13% 정도 되는 수요층이 2주택자입니다. 근데 여기엔 이제 갈아타기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포함되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정말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는 한 7% 정도 있습니다. 시중에. 근데 중요한 키는 다주택자가 너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팔아야 시장이 잡힐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팔아야 시장이 잡힙니다. 예. 왜? 절대 다수가 1주택자니까. 그럼 난 1주택, 주택 필요 없어. 나 지금 도심지에서 팔고 좀 외곽으로 빠질래. 이 돈으로 난 노후 대비해야 되겠어. 그런 수요가 왕왕 일어나면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가 신축을 많이 짓거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면 내 집 마련 시기를 나 지금 꼭 내 집 마련 안 해도 돼. 나중에 살 거야. 그럼 수요도 안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빠지겠죠. 그런 구도를 우리가 금융위기 때 많이 보고요. 금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많이 봤는데 지금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안 빠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그냥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꾸 이제 시장이 증명하는 걸 그냥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정성적인 의지치에 의해서 혹은 찍어 누르면 찍어 누르는 걸로 그냥 청사진을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지 말고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로 증명한 거 그걸 보면 됩니다. 네. 예. 결국 뭐 위기는 언제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금융위기급이 와야 되고 혹은 금리 인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하 구간이니까 1주택자가 그죠? 파는 맞아요. 이런 구간이 시장이 이제 나타나야지만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대형 단지가 돼 있는 오피스텔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팔 때입니다. 팔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매수하는 사람이 거주 관점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